내가 니네 집 택시기사냐? 왜 매번 나한테 이래? 매번이라니 결혼하고 4년 동안 친정일로 부탁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시댁 제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고 시어머니 병원은 반차를 내가며 혼자 모셨고 아이 소풍도 포기시키면서 시댁 일을 다 떠안았던 사람이 은서였습니다. 그런 은서에게 남편이 한 말이 고작 택시기사였습니다. 그런데 2주 뒤 치매를 앓고 있던 시어머니가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다급하게 전화한 남편에게 은서가 내뱉은 한마디. 내가 니네 집 종이냐? 알아서 찾아.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던 남편. 하지만 은서는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한 조용한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한 여자가 어떻게 자기 삶을 되찾아가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세 김은서입니다. 5살 아들 시우를 키우는 워킹맘이고 작은 사무실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생 시골을 벗어난 적 없는 친정 부모님이 처음으로 서울 구경을 오고 싶다고 하셨을 때 남편에게 하루만 운전을 부탁했더니 돌아온 말이 내가 니네 집 택시기사냐였습니다. 시댁 제사, 시어머니 병원, 살림, 육아를 혼자 감당하면서도 한마디 못하고 살았는데 그날 그 한마디가 제 안에서 무언가를 깨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널고 있는데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서야, 엄마다.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훔치며 전화기를 귀에 바짝 붙였습니다.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그게 별일은 아닌데. 어머니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한참을 뜸 들이시더니 겨우 입을 여셨습니다. 엄마가 한 번도 서울 구경을 못 해봤잖아. 네가 사는 동네도 한번 보고 싶고 경복궁인가 거기도 텔레비전에서만 봤는데 한번 가보면 좋겠다 싶어서. 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괜히 애한테 패 끼치지 말고 끊어. 아이고, 아버지는 좀 가만 계세요. 딸한테 전화하는 게 무슨 패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쏘아붙이셨지만 다시 저에게 말할 때는 한껏 눌러 담은 목소리였습니다. 은서야, 괜찮으면 말이다. 바쁘면 안 가도 돼. 그냥 엄마가 해본 소리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시골을 벗어난 적 없는 두 분이 딸이 사는 서울을 한번 보고 싶다. 그 한마디를 하시는데 얼마나 망설이셨을까 싶었습니다. 엄마, 당연히 와야지. 내가 다 알아볼게. 아빠한테도 꼭 같이 오시라고 해. 진짜? 아이고, 그래. 아버지, 은서가 오라네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가 헛기침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식탁에 앉아 서울 지도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광장시장. 하나하나 코스를 짜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분 다 무릎이 안 좋으십니다. 아버지는 작년부터 왼쪽 무릎에 물이 차서 오래 걸으시면 절뚝거리시고 어머니는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무릎을 잡으십니다. 지하철 환승 계단,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 하나하나 따져보니 답은 하나였습니다. 차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운전이 서툴러서 서울 시내를 이곳저곳 다니려면 재혁이한테 그날 하루만 운전을 부탁하면 됩니다. 하루, 딱 하루만. 저녁을 먹고 설거지까지 마친 뒤 거실로 나왔습니다. 재혁이가 소파에 드러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혁아, 나 할 말이 있는데. 응? 재혁이는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서울 구경을 한번 오고 싶다고 하시거든. 그래서 날 잡아서 하루 모시고 다니려고 하는데 그날 운전 좀 해줄 수 있어? 그날 나 약속 있을 수도 있어.
재혁이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날짜도 안 말했는데 무슨 약속이 있어. 그제야 재혁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무슨 날인데? 날짜는 엄마 아빠랑 맞춰봐야 하는데 주말 중에 하루. 두 분 다 무릎이 안 좋으셔서 차가 꼭 필요하거든. 지하철 계단 오르내리시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재혁이가 핸드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내가 니네 집 택시기사냐? 왜 매번 나한테 이래?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매번이라니. 친정 부모님을 위해 이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한 게 이번이 거의 처음입니다. 결혼하고 4년 명절 때 친정에 내려간 것 빼면 재혁이한테 우리 부모님 관련해서 부탁다운 부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번이 뭐야? 내가 언제 매번 부탁했어?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재혁이가 먼저 소파에서 일어나며 잘라버렸습니다. 렌터카 빌리든 택시 타든 알아서 해. 주말에 나까지 끌고 다니지 마. 재혁이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펼쳐둔 서울 지도 프린트물을 내려다봤습니다. 경복궁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보였습니다. 지난 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댁 제사전을 붙였습니다. 그 전날에도 재혁이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혼자서 대중교통 코스를 다시 짰습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경복궁까지 도보 5분. 하지만 환승역 계단이 문제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역을 하나하나 검색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식당까지 거리를 지도 앱으로 재면서 동선을 줄이고 또 줄였습니다. 결국 코스 절반을 포기했습니다. 경복궁 한 곳, 그리고 근처 식당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이 오시는 토요일 아침 서울역 대합실 출구에서 두 분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아버지의 낡은 등산 배낭이 먼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출구 쪽을 두리번거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빠.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보자기에 쌓은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깍두기하고 멸치볶음이다. 시우 갖다 줘. 엄마, 이거 들고 여기까지 오신 거야? 무겁지도 않아, 괜찮아. 어머니가 제 뒤쪽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사위는 안 왔어? 같이 올 줄 알았는데. 재혁이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왔어. 아이고, 바쁜 사람이니 그럴 수 있지.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살짝 굳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금방 시선을 돌리며 대합실 천장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서울역 참 크구나. 그 한마디가 딸에게 들킨 표정을 감추려는 아버지의 방식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으로 이동했습니다. 환승역 계단 앞에서 어머니가 멈추셨습니다. 오른손으로 무릎을 잡고 계단 난간을 더듬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팔을 끼고 한 계단씩 천천히 올랐습니다. 맞은편에서 한 남자가 휠체어에 탄 어르신을 밀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게 보였습니다. 차가 있었으면 이 계단을 오를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경복궁에서 반나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근정전 앞에서 연신 감탄하셨고 아버지는 과묵하게 이곳저곳을 둘러보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걸음이 점점 느려지는 게 보였습니다. 무릎 때문에 절반도 못 돌고 나와야 했습니다. 해질 무렵 서울역에서 부모님을 보내드렸습니다. 대합실 입구에서 어머니가 뒤돌아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은서야, 오늘 세상에서 제일 좋았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버지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리시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은서야. 두 분이 대합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기둥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고생했다, 은서야.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가슴 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재혁이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배달 음식 빈 용기가 그대로 널려 있었습니다. 시우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5살 시우가 어린이집 체육복을 입은 채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옷도 안 갈아입히고 그냥 재운 겁니다. 저는 말없이 시우 잠옷을 꺼내 조심스럽게 갈아입혔습니다. 시우가 잠결에 뒤척이더니 다시 잠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재혁이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부모님 잘 갔어? 응. 저는 짧게 대답하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재혁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채널 돌리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배달 용기를 하나씩 분리수거 봉투에 넣으며 어머니가 지하철 계단에서 무릎을 잡으시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평일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서야, 다음 주가 아버지 기일이다. 네가 제사 음식 좀 해줘야겠어.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대답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혁이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아버지 기일이래. 제사 준비 같이 하자. 재혁이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늘 잘해왔잖아. 내가 거기서 뭘 도와. 재혁이는 물컵을 싱크대에 올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컵 안에 물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컵을 씻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 당일 새벽 4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도보 10분 거리 시어머니 댁으로 음식을 날랐습니다. 재혁이는 8시에 일어나 양복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을 보시더니 산적을 집어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서야, 올해는 간이 좀 다르네. 작년에는 딱 맞았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시누이 제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서 화합만 하나 보내왔습니다. 재혁이는 제사가 끝나자마자 양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뒷정리는 저 혼자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은서야. 네 어머니.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졌어. 어제도 가습을 켜놓고 잊어버렸다가 냄새나서 겨우 껐거든. 병원을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재혁이는 회사 때문에 힘드니까 네가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저는 고무장갑을 낀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시간 맞춰볼게요. 대답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회사 일정을 계산했습니다. 오전 반차를 내야 합니다. 이번 달 반차를 이미 한 번 썼는데 또 쓰면 팀장님 눈치가 보입니다. 그 주 수요일 오전 반차를 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접수하고 대기하고 진료실에 들어가기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보호자분이 계속 옆에서 살펴주셔야 하고 특히 옛날 기억에 빠져서 갑자기 밖에 나가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옆에 있어야 할 재혁이는 회사 미팅이라며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사진 찍어 재혁이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한 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댁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약 복용 시간과 주의사항을 큰 글씨로 적어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갑자기 밖에 나가고 싶으시면 먼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다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은서야, 너밖에 없다. 고마운 말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돌덩이처럼 가슴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저는 오후 출근 시간에 맞추려고 서둘러 시어머니 댁을 나섰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오후에 회사에 도착해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야근이 불가피해졌습니다. 7시쯤 재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 오늘 팀 회식이라 늦어. 시우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서 밥 먹이고 재워.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데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재혁이가 누군가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골프 라운딩 가자. 회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퇴근 후 어린이집 연장반 마감 시간에 겨우 맞춰 시우를 데려왔습니다. 시우에게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웠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카드 앱을 열었습니다. 이번 달 내역을 훑어내렸습니다. 시댁 병원비, 시어머니 영양제, 시댁 제수용품, 시우 학원비, 마트 장보기 빼곡했습니다. 저를 위해 쓴 건 편의점 커피 2건이 전부였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내리다가 그대로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새벽 1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침대까지 풍겨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재혁이가 옷도 안 갈아입고 이불 속으로 들어오더니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잡았던 제 손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친정어머니가 흔드셨던 손이 그 위에 겹쳐졌습니다. 두 손 모두 제 손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결혼 안에서 저는 누구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일손, 그것뿐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회사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서야, 약이 떨어졌어. 병원에 가서 처방전 좀 받아다 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니, 점심시간에 다녀올게요. 점심시간이 시작되자마자 회사를 나섰습니다. 대학병원까지 버스로 20분, 접수하고 처방전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데 점심시간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밀린 업무가 쌓여 퇴근 시간을 넘겼습니다. 어린이집 연장반 마감 10분 전에 겨우 시우를 데려왔습니다. 수요일 저녁 재혁이가 퇴근하자마자 운동화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엄마 모시고 대학병원 정기검진 가야 되는데 너 시간 되지? 재혁이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재혁이 등 뒤에 대고 말했습니다. 토요일 시우 어린이집 소풍이야. 내가 같이 가기로 했거든. 재혁이가 방문 앞에서 몸만 돌렸습니다. 소풍은 다음에도 있잖아. 엄마 병원이 더 급하지. 시우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한 달 전부터 소풍 간다고 매일 얘기했어. 아, 병원이 더 중요하다니까. 소풍 한 번 안 간다고 애가 뭘 알아. 재혁이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붙어 있는 시우 소풍 안내문을 봤습니다. 시우가 직접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날짜 위에 하트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시우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수빈에게 맡겼습니다. 수빈이 현관에서 시우를 건네받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좀 하지. 매번 너만 뛰어다니는 거 아니야?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수빈네 현관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핸들을 잡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도착해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접수 번호가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이야, 엄마 목 좀 아프다. 물 좀 떠다 줄래?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딸 제이로 착각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은서예요. 제이가 아니라. 시어머니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으시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은서 맞지, 은서. 네 어머니, 저예요. 물 갖다 드릴게요. 정수기 앞에 서서 종이컵에 물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딸인 제이는 제주도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화환 하나 보내고 카톡 한 줄 보내고 그게 전부인 사람 대신 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시어머니를 댁에 모셔다 드린 뒤 마트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 반찬거리를 사서 냉장고를 채워드리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은서. 은서야. 웬일이니 낮에.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무릎은 좀 어때? 아직 좀 쑤시긴 한데 그래도 서울 갔던 거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경복궁 사진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다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앞이 흐려져서 신호등이 바뀐 걸 못 봤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손등으로 훔치고 출발했습니다. 엄마, 나 운전 중이라 끊을게. 아빠한테도 안부 전해줘. 그래, 조심해서 다녀. 전화를 끊고 핸들을 잡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녁에 시우를 데리러 수빈네에 갔습니다. 수빈이 현관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시우가 소풍 못 간다고 한참 울었어. 나중에 내 사진 보여주니까 괜찮아지긴 했는데. 미안해, 신경 많이 썼지? 아니야, 그건 괜찮은데 시우가 좀 속상해했어. 시우를 안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시우가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소풍 왜 못 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우의 눈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엔 엄마가 꼭 같이 가자. 약속? 시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재혁이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스윙 연습이었습니다. 시우 소풍 못 갔어, 오늘. 한참 울었대. 응? 아, 다음에 또 있잖아. 재혁이는 스윙 자세를 고치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엔 당신이 어머니 병원에 가. 나도 회사에 반차 내고 가는 거야. 내가 회사를 빼? 나도 바쁘거든. 재혁이가 골프채를 내려놓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제가 병원 동행하려고 반차 내고 점심 굶고 야근하는 건 바쁜 게 아닌 건지. 내일도 일이야. 나도 회사에 반차 내고 가는 거라고. 당신 엄마는 당신 엄마잖아. 왜 매번 나만 해?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재혁이가 처음으로 스윙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결혼하면 다 그런 거야. 왜 유난이냐? 그 한마디로 대화가 끝났습니다. 재혁이가 다시 골프채를 들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쥔 채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우를 재우고 나와 거실 불을 껐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재혁이 카드 앱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내역이었습니다. 골프장 3건, 일식집 2건, 전자기기 1건. 제 카드 앱을 나란히 열었습니다. 시댁 병원비, 시어머니 영양제, 시우 학원비, 마트 장보기. 두 화면을 번갈아 보다가 양쪽을 캡처했습니다. 갤러리에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정하지 않고 캡처 화면을 저장했습니다. 아직 뭘 하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숫자들을 지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우 가방에 붙어 있는 소풍 안내문이 보였습니다.
하트 스티커가 붙은 그 종이를 떼어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열흘 뒤 화요일 오후 회사에서 거래처 메일을 정리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집에서 나갔어. 안 돌아와. 전화해도 안 받아. 재혁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지금 당장 퇴근해서 같이 찾아. 빨리. 저는 전화기를 든 채 복도 창밖을 봤습니다.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2주 전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던 재혁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니네 집 택시기사냐? 그 목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내가 니네 집 종이냐? 알아서 찾아.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끊겼습니다. 2초, 3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야, 지금 장난해? 엄마가 치매야, 치매라고. 재혁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동행하려고 반차 쓰고 약 타러 점심 굶고 야근하고 시우 소풍도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면서도 제 부모님 하루 나들이에 남편 손 하나 빌리지 못했던 기억이 떨림을 단단하게 눌러잡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이 전화, 부재중 3건, 카카오톡 메시지가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제발 전화 좀 받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진짜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저는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알림이 떴습니다. 재혁이가 제이에게도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제이의 답장은 한 줄이었습니다. 오빠 나 지금 제주도인데 어떡해. 저는 핸드폰을 서랍에 넣고 모니터를 봤습니다. 밀린 메일을 처리했습니다.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시우를 데려와 집으로 왔습니다. 평소처럼 쌀을 씻고 밥을 안 치고 시우 반찬을 차렸습니다. 핸드폰 알림을 무음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시우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오늘 늦어. 시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떠먹었습니다. 저는 시우 맞은편에 앉아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쯤 재혁이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 넣었다.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네. 바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시우를 욕조에 앉히고 머리를 감겨주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냉정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냉정함은 그동안 혼자 삼킨 서러움을 전부 모아 꾹꾹 눌러 만든 것이었습니다. 시우 머리를 말려주고 잠옷을 입혀 이불 속에 넣어줬습니다. 시우가 눈을 감으며 엄마 손잡고 잘래하고 제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밤 10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엄마 찾았다. 경찰이 종로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했어. 지금 병원 데려가는 중이야. 안도감이 가슴 밑에서 올라왔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종로 버스 정류장. 시어머니가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 명절에 시어머니 댁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문 앞에 기대서서 혼잣말처럼 하셨습니다. 엄마도 젊었을 때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종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간 적이 있었어. 거기서 버스 타고 친정에 가려고 했는데 결국 못 갔지. 시어머니도 도망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저에게 같은 무게를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과거 기억에 빠져서 충동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고. 시어머니는 젊은 날에 그 정류장으로 가신 거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시우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시우가 이불을 걷어차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우 아침밥을 준비하려고 부엌에 서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혁이가 들어왔습니다. 밤새 병원에 있었는지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습니다. 재혁이가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관 타일 바닥에 양쪽 무릎이 닿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그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제발 한 번만 봐달라. 저는 서 있었습니다. 재혁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 바꿀게. 네 부모님도 내가 모시겠어. 진짜야. 재혁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재혁이 얼굴을 봤습니다. 무서웠던 거겠죠. 시어머니가 사라진 게 무서웠던 게 아니라 제 도움 없이 자기 문제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저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시우 깨겠어. 그 말만 하고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고 주걱으로 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재혁이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밥을 퍼담으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할 일, 그 다음에 할 일. 조용한 계산이었습니다. 사흘간 재혁이가 달라졌습니다. 퇴근하면 시우를 욕조에 넣어 씻겼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예약도 직접 전화해서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재혁이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며칠은 착해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돌아옵니다. 늘 그랬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닷새째 되던 저녁 재혁이가 퇴근하자마자 운동화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팀 회식이야. 늦을 수도 있어. 다음 날은 골프 약속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동창 모임이라며 아침부터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정기검진 날이 다가오자 재혁이가 저녁 먹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엄마 병원인데 네가 시간 맞춰서 가줘. 나 그날 거래처 미팅이야. 무릎 꿇던 아침이 없었던 것처럼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주말 저녁 재혁이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벽에 손을 짚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시우 어린이집 가방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약 아직 안 갖다 드렸어. 오늘 당신이 가기로 했잖아. 재혁이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좀 그만해.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저는 재혁이 얼굴을 봤습니다. 술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습니다. 재혁이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점심시간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곳을 훑어보다가 회사에서 2정거장 거리에 있는 이정민 법률사무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퇴근 후 상담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초기 상담 예약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이름 없는 폴더 안에 캡처해둔 카드 명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혁이 카드, 골프장 3건, 일식집 2건, 전자기기 1건, 제 카드, 시댁 병원비, 시어머니 영양제, 시우 학원비, 마트 장보기. 폴더를 닫고 예약 화면으로 돌아가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퇴근 후 수빈에게 전화했습니다. 수빈아, 미안한데 시우 1시간만 봐줄 수 있어?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금방 데리러 갈게. 알았어, 데려와. 시우를 수빈에게 맡기고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건물 3층 문을 열자 작은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김은서 씨 앉으세요. 저는 상담실 의자에 앉아 그간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서울 나들이 때 운전 부탁을 거절하며 택시기사냐고 했던 일, 시어머니 병원 동행을 위해 반차를 쓰고 점심을 거르고 야근한 일, 시우 소풍을 포기시킨 일, 시어머니 실종 때 저한테 당장 나오라고 소리친 일. 이정민 변호사가 수첩에 메모하며 듣더니 펜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김은서 씨,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사를 누가 얼마나 했는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오세요. 카드 명세서 캡처한 것들이 있고 카카오톡 대화 기록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가져다 주세요. 사무실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제가 고른 무거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우를 재우고 거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갤러리에 저장해둔 카드 명세서 캡처들을 날짜 순으로 늘어놓았습니다. 재혁이 카드 내역을 한 달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골프장 그린피가 매달 수십만 원, 술자리와 외식이 100만 원을 넘는 달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 카드 내역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저를 위해 쓴 금액은 월 평균 2만 원이 안 됐습니다. 두 화면을 번갈아 보다가 씁쓸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어 재혁이와의 대화를 훑었습니다. 니네 집 택시기사냐? 소풍은 다음에도 있잖아. 나도 바쁘거든. 하나씩 캡처해서 따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시댁 병원비 영수증, 시어머니 약값 영수증도 사진을 찍어 정리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빠짐없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서야, 요즘 통 안 오네. 바쁘냐? 좀 정리할 게 있어서요, 어머니. 아무리 바빠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겨야지. 재혁이한테 들었는데 너 그때 엄마 찾는 것도 안 도왔다며?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이 대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퇴근 후 수빈과 아이들 하원 시간에 맞춰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시우와 수빈이네 아이가 옆 테이블에서 색칠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나 이혼 준비하고 있어. 수빈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지만 금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나도 네가 너무 참는다고 생각했어. 놀랍지? 놀랍기보다 이제야 결심했구나 싶어. 재판 같은 거 할 때 시우 봐줘야 하면 나한테 맡겨. 수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자료 정리를 마치고 이정민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뒤였습니다. 저녁에 시우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혁이가 한 손에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들며 식탁 앞으로 왔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시우 밥그릇에 국을 떠주며 대답했습니다. 읽어보면 알잖아. 재혁이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재혁이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혼? 지금 나한테 이혼을 한다고? 내가 무릎까지 꿇고 빌었잖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시우의 귀를 양손으로 감싸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소리 지르지 마. 재혁이가 그제야 시우를 봤습니다. 시우 눈이 동그래져서 아빠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재혁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류를 구기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우를 재웠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나오는데 재혁이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구겨진 서류를 식탁 위에 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진짜 바꿀게. 재혁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팔을 빼며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 내가 다 봤어. 골프, 회식, 동창 모임. 어머니 병원도 다시 나한테 넘기고. 재혁이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제 눈을 봤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눈에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아마 제 얼굴에서 아무 감정도 읽을 수 없었을 겁니다. 다음 날 오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서야, 재혁이한테 들었다. 네가 이혼을 한다며?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이럴 수 있냐? 우리 재혁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에 흔들릴 줄 알았는데 가슴이 담담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퇴근 후 제이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언니, 나 서울 올라왔어. 잠깐 볼 수 있어? 회사 근처 카페에서 제이를 만났습니다. 제이가 아이스 커피를 앞에 놓고 빨대를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오빠가 잘못한 거 나도 알아. 근데 엄마 치매도 있잖아. 지금 이혼하면 엄마 누가 봐.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제이를 봤습니다. 제주도에서 화합만 보내고 카톡 한 줄로 상황을 넘기던 사람이 시어머니 수발 공백이 생기니까 비행기를 타고 올라온 겁니다. 제 고통이 아니라 시어머니 돌봄이 걱정인 거였습니다. 그건 재혁 씨랑 제이 씨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제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빨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간 게 보였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매정한 사람인 줄 몰랐다. 매정한 게 아니라 원래 제 몫이 아니었던 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카페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녁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은서야, 시어머니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다. 울면서 너 좀 말려달라고 하시더라. 시어머니가 친정 어머니에게까지 전화를 하신 겁니다.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려는 건 아닌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수 없겠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에게까지 짐이 되고 있다는 게 미안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엔 안 참을 거야.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습니다. 전화기가 넘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서야, 아빠, 네가 결정한 거면 아빠는 네 편이다. 힘들면 언제든 내려와라.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재혁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며 딸 걱정에 잠 못 이루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라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눈을 닦았습니다.
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정민 변호사에게 전화하자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상대 쪽에서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육권하고 정당한 위자료,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합의 없습니다. 조정기일에 재혁이 쪽에서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조정이 무산되고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재혁이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끝까지 이럴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우를 재우고 이불 옆에 앉았습니다. 시우의 잠든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볼이 빵빵하고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는 참지 않는 사람이 되어 보여줄게. 최종 변론기일 아침, 시우를 수빈에게 맡기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데 재혁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수개월 전과 얼굴이 달랐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고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재혁이가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취하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혁이 옆을 지나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시어머니와 제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이 팔에 기대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원망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정면만 봤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옆자리에서 서류를 넘기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핵심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제출한 자료 3번을 봐주십시오. 남편 측 카드 내역과 아내 측 카드 내역을 같은 기간 기준으로 대조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읽어내려갔습니다. 남편 측 카드에는 매달 골프장 이용료가 수십만 원, 외식과 술자리가 100만 원을 넘는 달이 여러 번 있습니다. 반면 아내 측 카드에는 시댁병원비, 시어머니 영양제, 자녀 학원비, 장보기가 대부분이며 본인을 위한 지출은 편의점 커피가 전부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혁이 쪽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부부마다 역할 분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바로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제출한 자료 5번은 부부간 카카오톡 대화 기록입니다. 변호사가 대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무릎이 안 좋은 친정 부모님 서울 나들이를 위해 하루만 운전을 부탁하자 남편은 내가 니네 집 택시기사냐라고 답했습니다. 법정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자녀 어린이집 소풍날에 시어머니 병원 동행을 아내에게 맡기며 소풍은 다음에도 있잖아 라고 했고 아내가 본인도 회사에 반차를 내고 시어머니 병원에 간다고 말하자 나도 바쁘거든이라고 답했습니다. 재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잡고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시어머니 수발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반차와 연차를 써가며 병원 동행을 한 내역, 약을 타러 점심시간을 쪼개 병원에 다녀온 내역, 시어머니 댁에 반찬을 만들어 넣어드린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혁이가 동행한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재혁이 쪽에서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어머니 얼굴이 복잡하게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재판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항목이 이것뿐입니까? 네. 짧은 대답 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말했습니다. 재혁이 쪽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위자료 금액을 제시했지만 저희가 요구한 금액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의뢰인의 조건은 양육권 정권과 정당한 위자료입니다. 이에 미달하는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재혁이 쪽에서 재판부에 한 번 더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양육권은 저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판결이 읽히는 동안 재혁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어머니가 제이 팔을 잡으시며 작게 흐느끼셨습니다. 제이가 시어머니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재혁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야.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저는 걸으며 대답했습니다. 끝내는 게 아니야. 나한테는 시작이야. 법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넓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끝났어.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 숨소리만 한참 동안 들렸습니다. 수고했다, 우리 딸.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옆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잘했다. 저는 법원 계단에 서서 울었습니다. 참지 않고 울었습니다. 서울역 기둥에 기대 소리 없이 울던 그날과는 달랐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한 달 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로 전세 계약한 빌라 부엌에서 시우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넓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실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시우 방에는 아이가 직접 고른 공룡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고 나서 커피를 한 잔 내려 창가에 섰습니다. 제 취향대로 골라붙인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커피잔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친정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는 날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가져온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시우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백미러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지난번 부모님이 오셨을 때 지하철 계단에서 어머니를 부축하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이번엔 다르지.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역 대합실 출구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아버지의 낡은 등산 배낭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보자기에 쌓은 반찬통을 두 손으로 들고 아버지 옆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빠. 어머니 품에 안기자 어머니가 제 볼을 두 손으로 감싸셨습니다. 어머, 우리 은서 얼굴이 밝아졌다. 엄마는 안 변했어. 또 반찬 싸온 거야? 깍두기하고 시우 좋아하는 잡채. 안 무거워, 괜찮아. 아버지가 배낭끈을 고쳐 매시며 대합실 쪽을 둘러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팔을 잡고 주차장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차 타고 다닐 거야. 많이 안 걸어도 돼.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저를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을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시우가 할머니 옆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며 할머니나 공룡 이불 샀어 하고 제잘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시우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웃으셨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어머니가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차가 있으니까 세상 편하다. 아버지가 반대쪽 창밖을 보시며 감탄하셨습니다. 서울 참 넓구나. 룸미러로 뒷좌석을 봤습니다. 두 분이 편안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지난번 지하철 계단에서 무릎을 잡으시던 어머니 모습이 겹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경복궁 정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부모님이 내리시자마자 어머니가 근정전 쪽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여기가 임금님이 계시던 데냐? 어머니 눈이 동그래져 있었습니다. 응, 엄마, 여기가 근정전이야. 천천히 구경하자. 지난번에는 무릎 때문에 절반도 못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차에서 바로 정문 앞에 내려드린 덕분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시우가 아버지 다른 손을 잡고 종종 걸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저는 세 사람 뒤를 걸으며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점심은 미리 예약해둔 한정식집에서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메뉴판을 들여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비싼 거 아니냐? 내가 사는 거야, 아빠. 맘 편히 드셔. 이 한마디를 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메뉴판을 내려놓으시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식사 후 남산타워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시우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린이집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달리기에서 1등 했어. 우리 시우 잘하네. 할아버지보다 빠르겠다. 할머니, 우리 반에 서준이가 있는데 걔가 나 제일 친한 친구래. 아이고, 우리 시우 친구도 많구나. 부모님이 시우 말 한마디에 연신 웃으셨습니다. 운전하면서 이 평범한 가족 나들이가 제게는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끝이 찡했습니다. 남산타워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은서야. 응, 엄마. 네가 힘들었을 때 엄마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했다. 어머니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버틴 거야. 옆에 서 있던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2번, 3번. 그 손이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서울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합실 입구에서 부모님이 멈추셨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뒤돌아 웃으셨습니다. 오늘 진짜 세상에서 제일 좋았다.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웃음 뒤에 피곤함이 없었습니다. 아픔도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좋으신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배낭끈을 고쳐 매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오마. 저도 웃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응, 다음에 또 와. 내가 또 모시러 갈게. 두 분이 대합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 더 뒤돌아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분의 뒷모습이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시우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걸었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기둥에 기대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시우가 제 손을 잡아 흔들며 올려다 봤습니다. 엄마, 오늘 많이 웃었다. 저는 시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시우가 제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웃을 거야. 시우를 안은 채 주차장으로 걸었습니다. 차에 시우를 태우고 안전벨트를 채워줬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역이 백미러 안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참 오래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엄마니까, 아내니까 그 말들 뒤에 숨어서 제 마음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냐는 그 한마디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있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제 모습이 본인과 겹치신 분이 계신가요? 혼자 다 감당하면서도 부탁 한 번 못하고 서러운데 서러운 줄도 모르고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참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시우가 있고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집이 있고 부모님을 제 차에 태워 서울 구경을 시켜드릴 수 있는 제 삶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이건 온전히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모든 분들, 당신의 하루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